NP 컴플리트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어프록시메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NP 하드한 문제들을 접근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마인드에 보면은 어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 혹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파이나이트한 규칙만으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규칙 자체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거랑 이퀄밸런트한 것이 디터미스틱한 프로세서 하나짜리의 튜링 머신이 존재해서 그 튜링 머신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얻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알고리즘 자체와 그 튜링 머신 자체를 우리가 일치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제 얘기했던 거에서는 이제 모든 계산이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딱 완전히 정해진 룰을 따라서 가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랜덤니스라는 어떤 무작위로서 특정한 값을 뽑을 수 있는, 무작위로서 정해진 집합 중에서 하나의 값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툴이 주어진다면 어떤 작업들을 더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정의를 해 나갈 수 있을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랜덤마이즈 알고리즘에 해당된 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어떤 튜링 머신을 정의할 수 있으면 어제 나왔던 튜링 머신보다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 튜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랜덤 코인이라는 개념에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은 0일로 이루어진 무한히 긴 랜덤 시퀀스가 주어지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튜링,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튜링 머신을 생각했을 때요. 그 랜덤 시퀀스가, 무한히 긴 랜덤 시퀀스가 따라 주어지면 그건 어떤 신이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주어진 정보까지 포함시키고 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인풋까지 포함시켜서 문제 해결할 때는 이제 그거는 사실상 어제 얘기했던 디터미스틱 튜링 머신과 똑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랜덤마이즈 튜링 머신은 바로 그 무한 시퀀스, 포멀하게는 그 무한 시퀀스가 더 주어져 있는 그런 튜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미리 어떤 랜덤 시퀀스가 쫙 주어져, 우리가 보지는 않고 이렇게 복권에서 하나씩 은박지 긁어나가듯이 필요할 때 긁어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 미리 주어져 있는 걸. 뭐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씩 이렇게 코인 토스해가지고 0이나 1 이렇게 본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건 이해하기 나름이겠죠. 똑같은 확률분법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인 토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런 랜덤 코인을 토스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기능이 주어져 있는, 더해져 있는 튜링 머신이 바로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상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뭐 지뢰찾기를 한다고 칩시다. 지뢰찾기를 해서, 처음에 지뢰찾기 그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뭐 재밌어서 누가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물론 아주 디터미니스틱한 것도 있겠지만,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바둑이나 이런 체스 같은 게임은 상대방의 응수가 무작위성이 있으니까 좀 재미가 있고 그런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런 게임이 대표적으로 어떤 랜덤마이즈드 거기서 수행되는 것들이 랜덤마이즈 알고리즘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스크린 세이버에서 뭐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라든지 뭐 약간 아주 좋은 예는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C나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랜덤 펑션을 쓰잖아요. 그쵸? 처음에 대부분 이제 그 타임을 한번 읽어와가지고 그걸 랜덤 시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펑션을 계속 돌리는데요. 사실상 그 랜덤 펑션 안에서 돌아가는 수행 작업은 이게 척이 값이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디터미니스트하게 이게 그 레인지 안에서 오버플로가 정해져 있는 뭐 0에서부터 어떤 그 값까지의 몇 비트까지의 그 범위 안에서 요게 그 어떤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모듈라 몇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디터미니스틱한 시퀀스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랜덤 프로바빌리티 튜링 머신은 그 시퀀스가 진짜 랜덤하게 주어져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신 그래도 그게 대체로 잘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그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그 정도의 그 디터미스틱하지만 그 주어져 있는 시퀀스면은 거의 랜덤한 거랑 거의 구분을 못하고 비슷하게 이해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펑션 자체가 아주 랜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 나올 때 이런 완전히 랜덤하진 않지만 마치 랜덤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그런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랜덤한 코인 토스를 순수한 그 랜덤 코인 토스를 얻어내는 건 혹은 랜덤 스트링을 얻어내는 건 그렇게 값싼 행동이 아니고 이것도 많은 그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 진짜로 얻어내려면 자연 현상 속에서 뭘 얻어내야 될 테니까요. 관찰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랜덤리스가 이렇게 싼 건 아닙니다. 이거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랜덤하이즈 알고리즘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뭐 원하는 순간 이렇게 얻어내서 물어봐가지고 알고리즘 수행하는 게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이다. 대충 개념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으면 뭐가 좋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A라는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인풋으로 주어져 있어요. 뭐 그냥 0에서 100까지로 봐도 되고 뭐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인풋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뭘 하길 원하냐면 이 집합 중에서 그 짝수가 하나라도 있는지 체킹을 하고 싶다고 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하나씩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 우리가 가능하면 그것을 빨리 체크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짝수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n-1개는 다 홀수고 이래버리면 사실상 뭐 그걸 빨리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겠죠?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하려고 해도. 근데 사실상 이게 반이 짝수고 반은 홀수라고 쳐봅시다. 근데 근데 어떤 게 홀수가 어디 순서에서 나올지는 이제 인풋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럴 때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으로서 우리가 그 어떤 순서로 A1부터 AN까지 해서 어떤 순서로 체킹할지를 다음번에 그 전에서 뭘 체킹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나간다고 쳤을 때 그 디터미니스틱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인풋을 주는 사람이 어떤 독한 마음을 먹고서 그 순서에 따라서는 이제 처음에 n개가 처음에 반에선 전부 홀수가 나오고 나머지 뒤에서만 짝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배열을 해서 인풋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이게 2분의 n 더하기 1번이 지나야만 이게 얘 짝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더 n 정도를 수행을 해야지 이걸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랜덤하이즈드 알고리즘을 생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매 순간마다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가지고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체크해요. 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얘 짝수가 아니면 그냥 버린다고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매번 그런 작업을 한다고 치면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대략 얘기해서 반의 확률로 얘가 전체가 반이 짝수니까 반의 확률로 이게 짝수가 있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러면은 한 대충 뭐 한 로그 n번 정도 수행을 하면 n분의 1 정도의 확률로는 스틸 얘가 짝수 있는지 모르지만 1 빼기 n분의 1 정도의 확률로는 얘가 짝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2로그 n 정도면 뭐 1 빼기 n제곱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그 에러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과 로그 n은 사실 수행 시간이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에서 해주는 거는 이 인풋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무작위성 그것은 적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그 인풋을 주는 사람이 날 싫어해가지고 뭐 안 좋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선택권이 없고 인풋을 주는 사람 혹은 그 환경이 주는 어떤 그것도 확률 분포로 본다면은 그 분포를 우리가 스스로 그걸 좀 섞어줘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의 랜덤리스로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에러가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이 중에서 만약 2분의 n개 있다 그럼 디터미스틱 알고리즘을 쓰면 얘도 대부분의 경우엔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빨리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운이 나빠가지고 이게 막 2분의 n까지 대부분은 얘도 한 로그 n 번 정도만 시행하면 찾아낼 거라고요, 그렇죠? 높은 확률로. 근데 아주 나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만 오래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섞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뭐 걸리거나 할 수 있지만 그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빠른 시간 안에 거의 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스무싱 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따가 민컷 프로블럼에 의해서도 좀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디터미니스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좀 되게 좀 복잡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자체가 랜덤니스를 그러니까 좀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한다는 그런 기능이 주어지면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같은 정도의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에서 그 주어져 있는 인풋, 랜덤 스트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각각의 랜덤 포인트들이 인디펜던트하게 0이나 1로, 그러니까 앞에서 코인 토스가 뭐였든, 그러니까 뭐 스트링으로 본다면은 각각의 일어나는 그 0이나 1의 그 숫자가 다른 위치에서의 값과는 독립적으로 그 값 자체가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뭐가 0이나 1이 된다는 그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성이 강하면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에 나갈지를 예측하기가 쉬워지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로우 라지 넘버를 생각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랜덤, 뭐 주사위를 예를 들면 던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0일은 아니고, 이제 6개의 숫자 중에서 뽑아주는 건데요. 뭐 마찬가지니까. 6개 중에서 뽑았을 때, 주사위 놀이를 할 때 뭐 이렇게 뭐 세틀러 오브 카탄을 하든 뭐 이런 걸 한데 대충 이렇게 많이 하고 나면 이거 아직도 안 나왔는데 이거 또 이렇게 안 나오나? 하다 보면은 많이 지나다 보면 대충 그 원하는 만큼 나오잖아요. 그 기대치만큼씩. 그래서 뭐 로그 라지 넘버가 얘기해 주는 거는 바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 D라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분포에서 우리가 뭐 랜덤 샘플링을 할 때 뭐 0이나 2개짜리에서 반씩 뽑든 아니면은 뭐 주사위 6분의 1씩 뽑든 뭐 다른 분포가 됐든 주사위 2개 던지는 거면 뭐 36분의 1부터 해서 36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뽑았을 때 많이 뽑으면은 이제 우리 기대치만큼 분포로 간다.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 그 위크 폼이 그거고 스트롱 폼은 그렇게 가는 게 매우 높은 확률로 다가간다. 얼마나 빨리 다가가는지까지 얘기해 주는 게 스트롱 폼 오브 로우 라지 넘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예측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 그러니까 여기 점이 두 개, 에르도시 레니 랜덤 그래프 형태에서의 그 모델에서의 많은 연구들, 예를 들면은 뭐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런 연구들이 바로 이런 인디펜던스, 기본적으로는 에지 어피어런스의 인디펜던스를 이용한 게 되겠고요. 참고로 이게 무슨 모델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모든 이렇게 그래프들이 있을 때 꼭지점들이 있을 때 V1하고 V2 사이에 에지가 들어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어떤 랜덤하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기서 앞에서 n은 꼭지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p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이 되는데 이 에지가 있을 확률이 p라는 확률로 있고 p라는 확률로 이 에지가 있고 뭐 1 빼기 p로는 이 에지가 없게 되고 그런 에지 어피어런스가 모든 에지들마다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똑같은 확률 분포로 결정이 되는 모델. 이거를 이제 에르도시 레니 타입의 랜덤 그래프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에지들마다의 확률, 그러니까 이 각 에지 가능한 에지 혹은 이 벌텍스 페어들마다 죄송합니다. 벌텍스 페어들마다의 에지가 있고 없고로 따지는 거니까요. 그 각 벌텍스 페어들마다의 에지 어피어런스가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되게 예측 가능한 성질들을 많이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어떤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선거전을 치른다고 하면 물론 뭐 국민은 유한하지만 일단 무한히 많은 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트를 그러니까 그 뭐냐 이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1번 대통령 후보, 2번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호도가 예를 들면 뭐 60%, 40%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매번 어느 사람을 랜덤하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60%로는 1번 후보를 지지하고 40%는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몇천 명 정도 해보고 나서는 뭐 90%, 99%의 확률로 한 2,000명 해보고 99%의 확률로 정확하다. 오차범위 몇 퍼센트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3,000명 정도만 해보면 그 실제 확률 분포 그거 60% 40%라는 비율에 아주 가깝게 일종의 스트롱 로그 라지 넘버의 개념으로서 거의 가깝게 그 우리가 오리지널 확률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폴을 여론조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인디펜던트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을 것이냐, 전화를 해서 뽑든 할 때 어떻게 무작위로 뽑는 것을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게 쓰이니까 좀 더 엄밀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 토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코인 토스에 NK 코인 토스가 있을 때 걔들 사이 걔를 이용 코인 토스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확률 인디펜던트하게 얻어지는 NK 확률가 그것의 전체 합이 그 에버리지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니까 전체 합이 그 기대치랑 얼마나 가깝느냐 그것에 대해서 바운드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등식이 이제 체르노프 바운드가 되겠는데요. 약간 테크니컬하지만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한 거는 P가 2분의 1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0이나 1이 반반씩인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0이나 1 두 가지 값만 취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게 좀 더 제너럴한 버전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생략을 하고요. X가 0이나 1이 되는데 1이 될 확률이 P가 되고 0이 될 확률이 1 빼기 P가 되는 그런 랜덤 변수를 생각했을 때요. 뭐 코인이라고 그러면 앞면 뒷면이 반반씩 2분의 1씩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라는 것의 기대값은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정확히 P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n번의 시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스몰 xi는 i번째 이 코인 던진 거에서 나온 값이 뭐냐, 0이냐 1이냐를 말해주는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게 그러면은 그 전체 매번마다 xi의 기대값이 p가 되는 거니까, 그쵸? n번을 시행하고 나면은 전체의 기대값은 그 m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의 기대값은 m 곱하기 p인데 그러면 그냥 이것의 에버리지를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xi를 이렇게 그 뭐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여러 번 던진 것처럼 xi라는 것을 i가 1부터 m까지 이렇게 이렇게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냈는데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준 거 즉 다 더해준 게 1이 몇 번 나왔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1이 몇 번 나왔나를 보면은 기대적으로는 이게 m 곱하기 p번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뭐 주사위 하나 던져서 1이 몇 번 나왔나 보면 100번 던지면 6분의 100 정도 나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기대값이 원래 기대값이 p라고 그러면 그 평균 내준 값과 6분의 100에 진짜 가까운 건지 그 평균 실제로 얻어진 그 개수랑 1이 나온 개수랑 평균하고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가 어떤 람다, 이건 뭐 상수가 될 수도 있고, MA 디펜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람다보다 커질 확률이, 람다에 대해서, 정확히 람다 스퀘어에, 죄송합니다. 여기 M인데, 여기 아까 바꾸다, 여기가. 이거 M입니다. 여기 W가 M인데, 람다 스퀘어 익스포넨셜하게 빨리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M, 이 몇 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람다는 어떤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뭐 4, 이건 4분의 1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m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즉 100번 던져주면 그러니까 10번 던진 거랑 20번 던진 거랑 봤을 때 20번이 되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아주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해볼수록 이게 이 수령 평균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체르노프 바운드가 되는 거고요. 이따가 이용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엔 보통 쓰이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라스베가스 알고리즘과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서 이게 완전히 분류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는데요.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인데 어쨌건 아웃풋 자체는 언제나 코렉트 앤서가 나오는 언제나 맞는 답이 나오는 게 이제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이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요거 이것도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쵸? 있으면 어쨌건 맞게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지. 그리고 퀵소트 아신다면, 이제 퀵소트에서 중간에 피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녀석을 뭘 중심으로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을 나눌 것인지 해주는 그 원소를 결정하는 걸 랜덤하게 해줬을 때, 그렇게 해주는 방법으로는 어쨌건 소팅이 확실하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대표적인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은 이제 아웃풋은 언제나 정확하고,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그 랜덤니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식의 좀 스무딩이 효과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퀵서팅도 원래 이게 랜덤하게 뽑지 않고 딱 정해서 맨 앞에 놈 뽑든지 이렇게 해주면 운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랜덤하게 뽑아주면 어쨌건 매번 높은 확률로 잘 된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클래스가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아웃풋이 언제나, 그러니까, 러닝 타임 is deterministic. 이 얘기는 그냥 어퍼 바운드가 디터미스틱 하라는 거고요. 어퍼 바운드가. 그리고, 아웃풋이, 오를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근데 그런 걸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자체가 에러가 날 수도 있는 알고리즘. 그 녀석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랭귀지 클래스 혹은 문제들의 집합 중에서 PNP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BPP라는 이제 중요한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BPP는 이제 쉽게 Bounded Error, Probabilistic Polynomial Time 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P는 원래 Polynomial Time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robability Turing 머신으로서 에러가 바운드 되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확히 정의를 할 건데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는 아니고 이 개념을 얘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을 집합을 이제 BP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PP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바운디드라고 했는데 뭘 바운디든지를 보면은 어떤 L이 어떤 랭귀지 혹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예를 들면 어제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서 해밀토니안 패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그제플로 주어진 게 해밀토니안 패스가 존재하면 L에 속한다 그러고 존재하지 않으면 L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L이라는 것은 해밀토니안 패스가 존재하는 그래프만 모아놓은 것들이죠. 모든 그래프 중에서. 그래서 L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봄으로써 그 그래프가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거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예. 그래서 BPP라는 건 뭐냐면은 X가 L에 속할 때, 즉 X가 그 그래프가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을 경우에 이 머신 이 튜링 머신을 돌려봤을 때 X가 인풋이고 Y는 여기서처럼 이제 랜덤 코인 스트링 무한 랜덤 스트링이 됐을 때 무한히 긴 요걸 가지고 돌려봤을 때 이 녀석이 얘도 억셉트 한다는 게 너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알고리즘이 맞아. 얘는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다라고. 이게 원래가 오를 때 이게 옳게 대답할 확률이 3분의 2보다 크고 이따 보겠지만 이게 사실 2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면 다 상관은 없는데요. 어쨌건 3분의 2보다 크고 X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게 리젝트 한다는 게 진짜 얘 없어. 얘는 해밀토니안 패스 없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때도 올바른 대답을 낼 확률이 3분의 2보다 크고 두 가지 경우를 따로 생각했을 때 X가 실제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분의 2보다 큰 확률로 옳은 대답을 해주는 그런 튜링 머신 요 녀석이 존재할 때 이 랭귀지를 BPP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할 때 이게 BPP 이 문제가 B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자세히 알아야 하겠지만 참고로 그러면 왜 양쪽 다 이렇게 되냐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이제 RP라는 클래스인데 랜덤 폴리노미얼 타임의 약자고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올바른 경우에는 이게 클 확률이 반보다 크고 이때는 자세한 거 넘어갑시다. 왜 여긴 반이 됐는지 넘어가고 이게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에 대해서는 최소한 언제나 맞게 대답하는 거. 에러가 양쪽 다 나진 않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에서 얘가 답이 어디 해밀토니안 패스가 없다. 그 경우에는 확실히 없다고 대답해 주는 거. 아니면 그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 해밀토니안 패스가 있으면 삼각형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성질이 있는데 봤더니 얘는 삼각형 두 개가 없어요. 그 그래프에는. 그러면 그거 보고 얘는 삼각형 두 개가 없으니까 해밀토니안 패스가 100% 없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기해줬다면 그 알고리즘은 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 맞는 대답을 내는 거죠. 나머지 한 경우는 좀 에러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랜덤하이즈 알고리즘 디자인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꽤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이제 RP라고 그러고 그러면 왜 이쪽만 좋고 이건 안 좋아? 그래서 그럼 반대로 이쪽이 맞고 이쪽이 반대인 경우는 이제 코 RP, 컴플리멘트 오브 RP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BPP가 되는데요. 이제 BPP가 사실은 RP나 코 RP보다 더 큰 클래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양쪽 에러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BPP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랜덤리스까지 주어져 있고 랜덤 펑션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BP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 등에서 중요시하는 게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BPP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은 어제 얘기했던 소인수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소인수분의 문제가 랜더마이즈한 방법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사람들이 그걸 크립토그래피 시스템으로 쓰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BPP가 얼마나 큰 클래스고 걔가 뭘 포함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체인 오브 바운드의 간단한 응용도 좀 생각해 보면서 아까 이게 3분의 2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3분의 2만으로 충분해?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게 정확히 다 해야 되는데 그걸로 어떻게 충분한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일종의 에러 리덕션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계속 해보는 거죠. 그냥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M이라는 튜링 머신이 이런 식으로 만족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까 이게 3분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에필론이 6분의 1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좀 더 크고 반대쪽도 맞을 확률이 2분의 1보다 좀 더 크고 요렇게 되는 튜링 머신 M이 있다 그러면 M'이라는 것을 새로운 튜링 머신을 M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M'도 똑같은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얘가 이게 이 똑같은 랭귀지의 해밀토니안 패스라고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킹해주는 작업을 수행할
알고리즘 혹은 튜링 머신이 되는 것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m을 요만큼 타임 동안 몇 번, 요거 이 숫자는 나중에 다시 보고 m이라는 튜링 머신은 그냥 많이 수행을 해줘요. 반복해서 인디펜던트하게 수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인디펜던트하게 되게끔. 그런 다음에 이게 한 다음에 이게 억셉트 하는지 X를 억셉트 하는지 몇 번 억셉트 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100번 했는데 60번 억셉트 하더라. 그러면은 얘는 억셉트라고 얘기하고 뭐 51번 리젝트 하더라. 반보다 크게 리젝트 하더라. 그럼 얘는 리젝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50번 뭐 이거는 뭐 아무거나 하고 그때는 안 따져요. 여기 뭐 그거 없이도 높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반보다 더 커지면은 그러니까 더 큰 답을 내는 쪽으로 가서 해주겠다는 거죠. 뭐 개념상 한 번에 대충 뭐 51% 정도 이렇게 맞는 답을 낸다. 그러면은 뭐 100만 번 던지면은 반보다 많이 50만 번보다 많이 답이 나오겠죠. 51만 번 정도 나와야 되니까 로우 오브 라지 넘버가 51만에 가깝게 간다고 했잖아요. 스트롱 로우 오브 라지 넘버가. 그쵸? 그 얘기가 51만 번 정도 나오니까 51만 번 정도 나오니까 50만 번보다는 대충 거의 항상 크게 나온다. 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을 써주는 거죠. 그걸 정량화한 게 체르노프 바운드가 되고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이제 포멀하게 XI를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 시뮬레이션에서의 얘가 얻어진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행을 튜링 머신을 던져가지고 옳은 답이 나올 확률 나오면 1이 되고, 그러니까 옳은 답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좀 이 스몰 x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00만 번 던져준 거예요. 시행해 준 거예요. 해밀턴 패스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 하나 정해놓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리즘 100만 번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옳은 답이라는 거는 뭐 두 가지 경우마다 다 생각하고 따로따로 해서 옳은 답이 나올 확률 나오면 1이 나오고 아니면 0이 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했을 때 앞에서 BPP의 성질에서 말해주는 게 이 XI가 1이 될 확률이 2분의 1 더하기 입실보다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다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커지고, 뭐, 0이 될 확률이 이거보다 작아지고, 익스펙테이션이 2분의 1 더하기 엡실론보다 더 커지고, 합해주면 이렇게 되고, 평균이, 체르노프 바운드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여기서, 보면 m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르노프 바운드 다시 가서 보면은, 이게 평균하고, 에버리지한 거랑 차이가 람다, 봤을 때 람다 제곱 m인데, 람다 제곱 m의 익스포넨셜하게 더 작아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그래서 이게 엡실론이 람다에 해당됐으니까 엡실론 제곱 m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그것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m을 뭘로 택해줬었냐면은 어떤 k 곱하기 상수 k가 되는 거고, k는 그냥 상수 k 곱하기 그러니까 k 오버 엡실론 제곱분의 k로 잡아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 곱하기 엡실론 제곱 해주면 k가 되게끔 해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엡실론 제곱 없어지면서 2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상수가 있지만 이 상수 부분에 지워주기 위해서 k를 적당히 크게 잡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얘가 작아지게끔, 에러 확률이 작아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 값을 그러니까 이 m 값을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숫자보다 작게끔 에러 확률을 양쪽 다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있다 그러면 뭐 얘가 뭐 은행에서 이렇게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한 번에서 찾아낼 확률이 2%다. 그러면 한 100번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한 번만 찾아내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100번 해주면 이제 뭐 두 번쯤 맞게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번쯤 할만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누가.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주는 개수가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K가 로그 n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BPP 알고리즘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잘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그래피 등에서 BPP 클래스를 좀 중요하게 얘 BPP 알고리즘이 없다 뭐 이런 걸로는 뭐 해결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못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건 뭐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PP가 P랑 같으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P라는 것은 디터미스틱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 BPP는 랜덤리스가 있지만 P가 BPP에는 속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언제나 옳은 답을 내니까 P는 그렇죠? 그러니까 P는 BPP에 속한다는 걸 아는데 얘가 사실상 아주 크진 않고 똑같은 건지를 알고 싶잖아요. 왠지 이건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 알려지진 않는데 물론 이 사이에 여기에만 속하고 여기 안 속하는 것은 알려진 게 없고요.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컴플렉시티 시오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간단하게 방법 중에 하나가 혹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BPP랑 P랑 같아진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좀 내용이 재밌으니까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게 뭐냐? 아까 처음에 랜덤리스 얘기할 때 완전하게 랜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시드만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디터미스틱한 시퀀스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랜덤리스를 가지고 랜덤하지 알고리즘 아까 처음에 말했던 A가 집합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다른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시행을 해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 시행을 해보는 거는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을 우리가 시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아니고 되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차피 평생 들여도 못하고 이러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개념적으로 뭐냐면 이게 진짜 랜덤 스트링, 그러니까 이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스트링을 만들어내요. 얘는 인풋 없고 그냥 스트링을 만들어내요. 스트링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트링이 진짜 랜덤한 게 그러니까 스트링 만들어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n이라는 인풋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낫겠다. n이라는 인풋이 주어져 있어서 n이 이게 사이즈예요. 스트링 사이즈. 그러면 그 스트링 사이즈에서 어떤 그 값을 출력할 거예요. 값을 출력하는데 진짜 랜덤을 뽑는다면은 2의 n승계의 스트링 중에서 하나를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스파스한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만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진짜 랜덤하지 않고 그거보다 상당히 비하스되어 있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스트링을 제출을 하지만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얘를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y1을 진짜로 유니폼 랜덤하게 주어진 스트링이라고 그러고 y2를 이런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주는 스트링이라고 쳤을 때 그 두 개의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물어보면 얼마든지 계속 값을 준다고 쳐요. 또 줘 하면 계속 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이면 길이 n짜리면 2의 n승분만큼 줘봐 한 다음에 분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2의 n승분만큼 줘봤는데 첫 번째는 진짜 유니폼하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두 번째는 좀 아주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대로는 그렇게 삐딱하게 가서는 안 되는데 거의 한 놈만 나와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은 너 랜덤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의 n승만큼이 아니고 너 n에 대해서 n 3승만큼만 돌려봐. 계산을 n 3승만큼만 돌려봐가지고 이게 진짜 랜덤한 건지 아니면은 가짜 랜덤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도 그 대답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면 그런 식의 시퀀스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제너레이터를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져 있는 확률 분포를 수도 랜덤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또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의미에서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얘가 랜덤한 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더 이제, 확장시켜 생각하면 이제, 그럼 얘는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시드로서 어떤 진짜 T비트짜리, 작은 비트짜리 랜덤 리스트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얘는 그 아주 작은 T가 로그 M 정도, 우리가 그 아웃풋 스트링이 M이라고 쳤을 때, T는 로그 M T가 로그 M 정도, 오더 로그 M 정도의 시드 스트링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부터 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M개짜리의 그 아웃풋 스트링을 M개의 비트짜리의 아웃풋 스트링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건 수도 랜덤 넘버라고 정어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시드가 있어가지고, 그, T개의 비트만의 그 랜덤 시드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훨씬 긴, T가 이제 로그 M이라고 그러면 이제 훨씬 길어진 거잖아요. 긴 그런 스트링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진 스트링하고, 진짜 M개짜리 비트의 스트링하고를 어떠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도 구분을 못할 때, 그럴 때 이 제너레이터를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거 있으면 뭐가 좋으냐? 뭐가 좋냐면은 이제 BPP라는 알고리즘을 보면 BPP에서는 이렇게 X하고 Y만큼의 어떤 그 스트링에서 뭘 받아들여서 했잖아요. 그쵸? 근데 X의 사이즈가 뭐 N이라고 치면 인풋 사이즈가 Y를 읽어드리는 거는 사실 많아야 뭐 N의 폴리노미얼만큼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받아들이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Y의 사이즈는 N의 폴리노미얼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Y 사이즈가 M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M빗만큼의 Y의 길이만큼의 랜덤 스트링을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그 문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근데, BPP랑 만약에 모든 그 Y 스트링에 대해서 길이 M짜리의 Y 스트링에 대해서 다 돌려봐가지고 어떤 몇 개에 대해서 억셉트 하는지 우리가 다 세고 할 수 있다면 BPP랑 P랑 같아지는 거죠. 그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되는다면. 근데 문제는 길이가 M이 되는데 M은 N의 폴리노미얼하고 뭐 N의 3승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아보려면 2의 N승만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M승만큼 필요한데 그거 하면 뭐 익스포넨셜하게 넘어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T가 로그 M 정도가 되면서 요 정도가 이렇게 뻥튀기가 된다면 M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구분 못한다는 것은 이 T 비트가 이제 여기 이 T 비트에 있는 그 모든 바이너리 스트링 다 따져서 2의 T승계죠. 2의 T승계만큼만에 대해서 다 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그 2의 T승계만큼의 스트링들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2의 T승계만큼의 스트링을 얻어내는데 2의 T승 훨씬 적은 숫자죠. 그쵸? 그러니까 T가 로그 M이다. 그러면은 얘는 뭐 M 뭐 이게 로그 2 곱하기 로그 M이다. 그러면 이건 뭐 M제곱 뭐 이 정도 M제곱 뭐 M의 폴리노미얼 정도밖에 없잖아요. 전체 2의 M승만큼의 랜덤한 그 시퀀스 중에서. 근데 요거만큼 2의 T승만큼 즉 뭐 이 M제곱이든 그런 정도만큼의 시퀀스를 여기다가 Y에다 넣어봐가지고 이걸 일일이 그 브루트포스로 그런 모든 Y들마다 그렇게 얻어진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얻어진 그 시퀀스 그 2의 T승계만큼의 그런 시퀀스를 여기다 넣어주고 요 튜링 머신을 다 돌려본 다음에 이거 업젝트를 몇 개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구해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BPP는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 P로 사실 구현이 된 거잖아요.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그러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폴리노미얼 타임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BPP가 P에 속한다는 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존재하면 BPP랑 P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찰 혹은 이런 시오렘에 의해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요건 사실 되게 강력한데 T가 M의 데타는 상수가 되겠고요. 뭐 0.1이 됐든 이런 식으로 양의 상수가 되겠고요. T가 M의 데타승의 사이즈가 되는 그런
되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집합들이 있고 이랬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미니멈 컷 프로블럼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민컷 프로블럼을 많이 아시겠지만 리마인드 해 보면 그래서 그래프가 어제는 맥스컷 얘기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슷한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이제 웨이트는 일단 웨이트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일단 웨이트는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이 랜덤마이즈 알고리즘 웨이트가 없이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웨이트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웨이트가 없이 생각했을 때 민컷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어제처럼 이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갈색 이렇게 칠할 거예요. 두 가지 색깔로 칠을 할 건데요. 파란색, 빨간색 이럽시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할 건데 에지들 중에서 한쪽 끝은 파란색 꼭지점이고 한쪽 끝은 빨간색 꼭지점인 그런 에지들이 총 몇 개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념상 그래서 총 몇 개인지 그게 이제 그 컷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그 모든 방법들 중에서 그 컷 사이즈가 최소가 되는 그런 컷이 뭐냐. 즉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인터넷이 있을 때 인터넷을 이렇게 나눠줘요. 컴퓨터 100만 개가 있는데 100만 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요. 60만 개, 40만 개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꼭지점, 걔들 사이를 연결하는 꼭지점이 아니고 에지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작아지게끔 나눠주는 방법이 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지금에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요렇게 나눠주고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컷이 이 경우에는 얘랑 이 세 개가 컷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미니멈 컷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의 벌텍스를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또 하나의 컷으로 보면 이게 언제나 그 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벌텍스 뒤에 디그리 얘가 몇 개랑 연결되어 있느냐 외부랑 그 디그리 값이 이 컷의 사이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니멈 컷은 언제나 이 벌텍스의 디그리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그리 중에 미니멈 값이 그 민컷의 어떤 어퍼 바운드다라는 것을 일단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성질을 쓸 거니까 참고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눴다. 그래서 민컷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인터넷이거나 어떤 제너럴하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트워크를 두 번을 나눠가지고 사이에 연결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커넥션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민컷 값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컷 값이 작을수록 그 어떤 교통량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민컷 값이 커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야 원활하게 어느 부분에서건 소통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민컷을 본다는 것은 이 네트워크상에서 흐름이 있을 때 가장 정체되는 게 어느 파트인지를 보는 거죠. 교통량, 오늘의 교통정보가 딱 하면은 맨날 어느 동이 막히잖아요. 성수대교 오늘 매도 막히고 있어요. 대전에서 둔산동이 이렇게 막히고 있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막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때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막히는 데가 있으면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막힘이 일어나는 게 컷 사이즈가 작게끔 두 부분을 나눠서 A라는 파트에서 B라는 파트로의 소통량들을 봤을 때 그게 소통이 조금밖에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민컷 프로블럼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맵스플로우 민컷 시오렘에 의해서 맵스플로우를 계산함으로써 오더 n3승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맵스플로우를 오그멘티드 패스를 이용해서 브레드퍼스 서치, 쇼티드 패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n3승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죠. 패스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알고리즘은 데이비드 카거에 의해서 처음 제시가 됐는데요. 아주 간단한 민컷
찾는 with high probability로 아주 높은 확률로 민컷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죠. 에러는 일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러 부스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리덕션을 해 나가면서 뭐 거의 높은 확률로 오른탑을 얻게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인데 뭐 아주 심플하면서 같은 오더 n 상승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같은 n 상승이지만 이거는 앞에 상승값도 거의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빨리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도 빨리 된다고요. 그래서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했느냐 보면 알고리즘 아주 간단하고 아이디어가 뭐 심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돋보이는 재밌는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얘들이 수행해주는 작업은 벌텍스들을 이렇게 점점 합쳐나갈 거예요. 처음에 n개의 벌텍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에지를 하나 뽑아요. 전체 그래프에서 랜덤하게 유니폼 랜덤하게 에지 하나 뽑아서 그 에지를 중심으로 양쪽 두 꼭지점을 컨트랙트 시켜줘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벌텍스를 하나로 만들어준 다음에 셀프루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합쳐지고 나면 뭐 이렇게 루프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원래 얘랑 연결돼 있던 게 나가고 뭐 이렇게 막 나가고 이러고 있을 텐데 이 셀프 루프는 없애버리고 중요한 게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이렇게 가고 있었고 얘가 얘로도 가고 얘로도 갔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있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주고 난 다음에 얘랑 원래 이쪽하고 그 얘하고도 연결되고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합쳐진 다음에 그럼 뭐 에지 두 개로 유지할래? 하나만 없앨래? 뭐 생각했을 때 그 멀티 에지로 얘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에지가 이제는 그 꼭지점마다 한 개만 얼라우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도 얼라우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요걸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에지를 유지하면서 셀프 루프는 없애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합쳐줘요. 그 다음에 또 해줘요. 이 작업을. 간단하죠. 그냥 계속해서 맨 마지막 두 개의 꼭지점만 남을 때까지. 그럼 두 개가 남죠? 그럼 두 개의 꼭지점 뭐 V1하고 V2라고 하면 V1은 어떤 꼭지점들의 꼭지점 몇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V2도 뭐 나머지 꼭지점들이 합쳐진 거고. 그러면 컷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그 V1이 원래 이루고 있던 것이 하나의 그 파트가 되고 나머지 V2가 또 다른 파트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잘 돼? 싶잖아요. 이거 이게 잘 되는 거 맞아? 싶은데 이따가 보이겠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은 요렇게 한번 해두고 나면은 그 얻어진 결과가 올바른 답이 될 확률, 진짜 미니멈 컷이 될 확률이 1분의 n제곱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n에 대한 폴리노미알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은 한 번에서 1분의 n제곱보다 더 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대충 n제곱번 정도 시행을 시키면 맞는 게 한 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컷을 그렇게 얻은 다음에 그것의 컷 사이즈는 우리가 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번 이런 작업을 n제곱번 돌려줘요. 아니면 뭐 100 곱하기 3 곱하기 n제곱이든 뭐 n제곱번 돌려줘요. 그렇게 얻은 매번 순간마다 이렇게 얻어진 컷 서로 다른 컷들이 뭐 거의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컷 중에서 컷 사이즈가 뭔지 이렇게 다 본 다음에 그중 최소값을 잡아주는 거죠. 그 최소값을 잡아준 게 민컷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n제곱보다 더 많이 해주면 n제곱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돌려준다면 뭐 100분의 2의 100승분의 1 정도 이상의 에러 확률이 그보다 작아지고 뭐 그러니까 어쨌건 그거는 체르노프 보안들을 이용해서 그걸 보일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뭐냐? 그래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디자인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반복된 수행을 해주고자 할 때 한 번의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뭔가를 찾아낼 확률이 n에 대한 폴리노미알보다 더 작게 1/n의 폴리노미알보다 더 크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만 하나 디자인해줄 수 있으면 그런 거 하나만 해줄 수 있으면 그거 반복함으로써 그 에러 리덕션을 통해서 그 BPP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그걸 통해서
높은 확률로 우리가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접근이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편으로는 가장 티피컬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증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C가 그래서 그러면 진짜 미니멈 컷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로 제일 작은 미니멈 컷이다. 그러면 얘 미니멈 컷이라는 얘기는 얘가 포함된 에지가 몇 개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에지를 하나 뽑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에지일 확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행해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는 건 에지를 지금 뽑아주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씩. 그쵸? 매 순간마다 중에서 이 C에 속하는 에지가 한 번이라도 뽑히면 꽝이고, 그쵸? 그 녀석이 안 뽑히면 오케이고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C가 농도가 작기 때문에 이게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기본 옵저베이션이 되겠고, 그럴 것 같다. 기본 옵저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뭐 간단해요. 어찌 보면, 뭐, 그래서, 아까 그 디그리 얘기했었는데, 이 C의 사이즈를 일단은 보면은 모든 각각의 에지들에 대해서, 노드들의 꼭지점에 대해서 그 디그리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전체 에지 개수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에지 개수는 뭐, 디그리 다 합쳐준 거를 2로 나눠준 거니까, 따라서, 요건 n 곱하기 요거, 오버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C는 뭐보다 작냐면은 n 오버 2보다 2 오버 n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섞어 쓰다 보니까 2분의 n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지의 전체 에지 중에서 랜덤 에지가 C에 속할 확률이 2분의 n보다 작다. 일단 그걸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터레이션 총 몇 번 일어나나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그 전체 에지가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맨 마지막 2개 남을 때까지니까 n-2번의 이터레이션이 있고요. 첫 번째 뽑았을 때 그 녀석이 뽑은 이 원이 C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n분의 2보다 더 크거나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성립했어. 그런 상태에서 또 두 번째 뽑은 에지가 C에 속하지 않게 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멀티 에지를 이용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셀프 루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하고 얘 사이에 있던 거, 뭐 요거 빼고 나머지는 이거 빼고 나머지 에지들은 그대로 개수가 살아있잖아요. 멀티 에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있고 점점 디그리 더 커졌잖아요. 어쨌건 작아지지 않고 크거나 같아졌으니까. 근데 C에 속하는 에지의 개수는 어차피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 이 상태에서 또 두 번째 게 C에 속하지 않은 확률이 1 빼기 n 빼기 1분의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게 차례차례로 계속 성립해서 맨 마지막 게 또 속하지 않게 될 확률이 1 빼기 3분의 2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곱해준 게 그 에러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지워지고 싹싹 지워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 게 이만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그러니까 올바른 C를 제대로 찾을 확률이 대략적으로 n제곱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폴리노미알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뭐 대략 이 정도보다 그런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K번을 시행시키고 나가지고도 어쨌건 그 중에 한 번만 옳은 게 나오면 우리는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런 성질이 중요하죠. 어쨌건 우리가 맞는지는 알 수 있어요. 미니멈인지. 맞는지는 일종 NP 뭐 그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NP에는 속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맞는지 우리가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거죠. 베리파이 할 수 있고, 그럼 랜덤 트라이얼을 그래서 이제 K번 해주고 나면, 옳은 걸 계속 못 찾을 확률이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E는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쓰이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그래서 K라는 트라이얼을 이제 어떤 상수 C 곱하기 N제곱으로 잡아주면,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1 over 2분의 C승, 정도, 이게 2분의 C 같은데, 아무튼 이게 C승 정도보다 작은 만큼의 에러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를 예를 들면 뭐 10이다 잡아주면 2분의 1의 10승이니까 아주 에러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거의 에러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만 돌려주면 이게 올바른 걸 찾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러닝 타임을 보면은 한 번 이런 이터레이션 돌릴 때 n번 정도가 들어가죠. 그렇죠. 에지 꼭지를 한 번 없애는 게 n-2번 그 작업을 해주니까 그런 오더 n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거 총 오더 n제곱 정도 해주는 거니까 n3승 정도의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행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미니멈 컷을 거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아이디어는 딴 데도 적용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을 익혀두면서 이렇게 뭐 딴 데 좀 하시는 데나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이그젬플로서 이제 그럼 이제 랜덤하지나 이거 또 다른 이그젬플로서 이제 랜덤 샘플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랜덤 샘플링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거나 그냥 일단 랜덤하게 하나 뽑아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영역에 들어간 게 총 몇 개 나왔나를 세볼 수 있겠죠. 그쵸? 한 1000개 던져봤더니 뭐 한 300개 나왔다. 그럼 0.3 정도에 30개는 여기에 속했다 그래요. 뭐 다항식들이, 어떤 방정식의 근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는 그 방정식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고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용한 거는 이 사각형 전체에서의 그 랜덤 샘플링을 이용한 거죠. 유니폼 랜덤하게 우리가 가정했던 게 이 사각형 전체에서의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이 작업을 수행한 거죠. 그쵸?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방법을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좀 그 방법으로는 전체 넓이를 좋게 어프로치메이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 바운더리. 예, 근데 일단은 영역은 전체가 언제 여기 다 속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넓이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넓이에 곱하기로 2배 그 멀티플리커티브 어프록시메이션을 원한다고 칠 때요. 전체 넓이가 3이면 1.5에서 6 사이의 숫자를 우리가 아웃풋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원한다고 칠 때요. 어디셔널한 에러가 아니고 멀티플리커티브 에러를 허용한다고 칠 때 이게 만약에 매우 작아지면 영역이 그쵸? 이게 영역이 전체 유닛 넓이의 30%의 어떤 컨스탄트 포션 정도면은 100만 번 던지면은 30만 번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데 그쵸? 역시 체르노프 바운드 로우 오브 자리는 비슷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전체 넓이 중에서 매우 조그매요. 0.001 이래요. 그래버리면 이거 0.001이면은 1000번 던져서 한 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0.0001이면 어떻게 할까? 언제 다 던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작을 때.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리커시브하게 전체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은 이 영역을 이렇게 중간 단계를 설정해 줄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게 영역 R1이고 R2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R3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R이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를 잡아나가서 만약에 R1과 R2의 넓이 비율이 한 상수쯤 되고 이게 한 반쯤 넓이가 되고 R2와 R3의 넓이 비율이 한 반쯤 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치면
이거 한 10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승,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작은 0.001 정도의 밖에 안 되는 영역이지만, 매 단계의 비율은 상수 배율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가정이 전체에서 유니폼 랜덤하게 뽑은 거였잖아요. 사각형에서. 근데, 우리가 또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R2에서만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치면. 그건 또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영역 안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 R1의 넓이에서, R1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봐가지고, R2가 R2에 속하는 게 몇 개 나왔나를 세보고, 그래서 그 확률이, 그 비율이 뭐, C1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R2에서만 랜덤 샘플링을 해봐가지고 R3에 속하는 게 몇 개 나왔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비율이 C2 정도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R3에서 샘플링 해보았더니 R4가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래서 C3가 나왔고 해가지고 밑에서 C3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전체가 이 단계가 10단계라 그러면 뭐 C10까지 이런 값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 곱해주면 그리고 가정이 이게 충분히 많이 해서 각각마다 에러 확률이 매우 적다. 전체하고 전체 맞는 탑하고 우리가 얻은 거하고 비율이 뭐 멀티플리커티브하게 아주 적은 에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다 곱해주고 나더라도 멀티플리커티브 에러가 뭐 전체 에러가 뭐 에플silon 1, 에플silon 2, 에플silon 10이면 그냥 그거 다 더해준 정도만큼 에러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단계에서도 에러가 매우 적다고 치면 요거를 다 곱해주고 나면 그게 실지 넓이에 아주 가까운 가까이서 일어났던 에러를 합쳐준 것이 전체 에러 바운드가 되는 정도의 그런 이 영역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쓰이는 것 여기서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 뭘 가능해야 되냐면 R2라는 영역을 일단 정의할 수 있어야겠고 그 R2라는 영역 내에서의 랜덤 샘플링이 가능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걸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뭐 인디펜던트 셋 문제가 있어요. 인디펜던트 셋 문제는 뭐 칼라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칼라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 칼라링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카운팅이고 어찌 보면은 카운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디스크리트하긴 하지만 뭐 하이퍼큐브 공간상에서 피저블한 칼라링이 차지하는 영역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세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거 어프록시메이트 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접근한다면 칼라링 중에서 조금 릴렉스를 하나 해줘가지고 뭐 에지들마다 하나씩 릴렉스를 해준다든지 그쵸? 그래서 이런 다음 단계를 얻어낸다든지 하고 그래서 전체 2의 n승가지만큼의 뭐 2의 n승이든 k 칼라링이면 k의 n승만큼의 칼라링 중에서 피저블한 것의 개수 전체 중에서 피저블한 게 얼마인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비율 찾아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랜덤 샘플링 해봐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의 비율이 얼마인지 또 비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그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전체 비율을 다 곱해줬더니 이거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NP 하드한 문제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뭐 피타스를 구할 수도 있고 F 피타스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식의 접근법이 많이 쓰인 게 디터미넌트 말고 퍼머넌트 감사합니다. 퍼머넌트 컴퓨테이션에서 처음에 쓰였었는데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모든 퍼뮤테이션들마다 이렇게 더했다 뺐다 해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더해주는 해서 얻어지는 매트릭스에서 아무튼 중요한 값이 되는 건데 퍼머넌트 연산 또 관련된 게 이제 매칭
개수를 카운팅하는 문제가 또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전체 어떤 그래프에서의 퍼펙트 매칭의 개수죠. 퍼펙트 매칭의 개수 카운팅하는 문제를 이런 식의 접근법을 이용해, 별로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관계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접근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역 내에서 그래서 샘플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아직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마다. 그래서 그 주어진 문제마다 해서 이 샘플링이 가능하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쓰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샘플링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이런 식의 샘플링을 해주는데,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주는데 어떤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을 해주는 방법 자체가 일종의 중요한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접근법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이 또 중요한 랜덤하이즈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하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나 이런 컴퓨테이션 문제에서 다른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우리가 뭐 내절을 해줌으로써 그 원하는 값에 대해서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응용으로서 쓰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영역에서의 유니폼 샘플링을 하는 방법으로서 또 좀 재밌는 그 방법의 한 예로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샘플링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별로 안 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냥 하나의 예로서 만약에 이 영역 자체가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 컨티뉴어스한 공간 상에서 컴플렉스 셋을 이룰 때 다음과 같은 히트 앤 런 알고리즘이 유니폼 샘플링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어딘가에서 일단 아무 데서나 하나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 영역의 내부가 되는 거죠. 영역의 내부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서 지나는 직선을 아무 방향으로나 하나 그어줘요. 랜덤하게, 여기서는. 랜덤하게 그어주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방향으로 직선을 그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상의 확률분포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러닝하기 위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 잡은 다음에 이 직선 잡고, 직선상에서에 대해서 리스트릭트된 확률분포는 알아요. 비율을 안다고 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유니폼하게 뽑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한다고 치면, 그냥 직선 잡아서 직선 길이 구하고, 이쪽 끝과 저쪽 끝 구하고, 컨벡스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 뽑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뽑아서 글로 이동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히트에서 런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 소매치기, 히트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직선을 랜덤하게 하나 잡아주고, 이 직선상 중에서 예를 들면 유니폼하게 아무데나 하나 뽑아서, 유니폼하게 뽑고자 한다면, 여기서 유니폼하게 하나를 뽑아서 그 점으로 또 이동을 해줘요. 이런 작업을 그냥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점이 이게 n이 디멘전인데, n3승 정도가 이게 하이 디멘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디멘전이 낮으면 금방 되고요. 그래서 오더 n3승 정도의 러닝을 해주면, 그러니까 수행을 해주면, 이게 유니폼하게 간다라는 것을, 이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산토시 벤팔라 중에서, 예. 예, 지금 여기서는 항상 라인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3차원 상에서도 라인을 잡아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선 형태로. 예.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중에서, 이론적으로 언제나 어떤 오도가 얼마나 수렴한다, 이런 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잘 안 알려진 것도 있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깁스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신진우 씨가 얘기했던 샘플링도,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음에 얘기할, 그래서 아무튼 랜덤 샘플링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지금 얘기한 건 유니폼 랜덤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여기서 어떤 확률 분포를 줘가지고 그걸 따라서 그 확률 분포를 따라서 샘플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신진호 씨가 얘기했던 게 거의 관련이 있는데 마르코프체인 몬테칼로 메서드라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그러면 확률 분포가 있어서 어제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 여기 전체에 있는 사람을 랜덤하게 한 명을 뽑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든지 뭐 이래가지고 조금 다른 확률 분포로 확률 분포 파이의 사람마다 n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 확률로서 샘플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한테 10,000원을 주려고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그때 어제 신진우 씨가 얘기했던 방법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한테 준 거였잖아요. 그쵸? 그 각각의 사람은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오면 나는 어떤 확률 분포로 누구한테 줘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쵸? 그런 식의 결심, 즉 트랜지션 매트릭스죠. I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다른 모든 J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확률로 넘길지에 대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결정을 하고 그 매트릭스,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따라서 즉 이건 마르코프 체인을 형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마르코프 체인에 따라서 그 돈 10,000원의 움직임이 이렇게 계속 일어날 때 일종의 랜덤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랜덤워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P가 어떤 특정 성질을 어제 얘기 나왔던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PIJ랑 PJI랑 PIJ 곱해준 것이 같다라는 그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마르코프 체인에 의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아무거나 하나 딱 뽑아왔을 때 파이라는 분포를 따라 뽑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랜덤하게 뽑았다. 랜덤하게 뽑기 원했다. 그러면 딱 많이 지나고 나면 랜덤하게 누군가가 나와 있고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식의 일종의 랜덤 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랜덤 웍을 통해서 한참 어느 정도 실행을 시킨 다음에 마르코프 체인을 통한 랜덤 웍을 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의 값이 뭔지를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값이 뭔지를 봐가지고 그 값 자체를 이렇게 서메이션 해서 얻어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얻어주는 방식을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F가 무엇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를 체크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방 안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 세고 싶다. 그럼 F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리키는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100번 지난 다음에 남자인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은 사실은 뭐냐면 시간이 1일 때부터 2, 3 그냥 매 순간 돌아다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한 1000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1000번의 시간 동안 체크한 남자의 비율하고 남녀 비율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F라는 함수가 남녀 비율을 나타내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그거는 어떤 이 공간에서의 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분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칼로 메서드가 이걸 이용한 적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플라이드 알고리즘 랩이라고 운영을 새로 이제 개설을 해서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AA. 카이스트.ac.kr 이렇게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블로그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넘깁시다. 블로그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거나 또 이제 그룹 미팅도 좀 하고 그룹 미팅을 하면서 또 공부하는 내용 예를 들면 챌린지 바운드다 이러면은 그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거를 좀 정리해서 올린다든지 해서 꼭 랩 인원이 아니어도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희 랩이 열린 지 작년부터
활동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그런 교류를 많이 했으면 하니까요. 나중에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보시면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편하게 또 이메일, 뭐 전화 또 다른 멤버들에게 이메일로 여쭤보시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교류 활동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